그 전에 했던 거는 저기죠. 연정. 네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를 새롭게 혁신하는 것. 그게 이제 연정이라고 표현되는 협치 네.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에서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음 시대 정신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여기 안에는 공유라는 자유와 전통적인 이 자유시장 경제에다가 네.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는 들어가야 이 권력도 이제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네. 네. 그리고 시장 경제도 지속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우리 자유의 그 가치에다가 공유라는 가치가 접목된 정치 경제 시스템, 네. 이게 시대 정신이고요. 이게 두 축이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협치하고 공유적 시장 경제. 공유적 시장 경제는 어제 이제 그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네. 이제 11월 초에 실제로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이 현실화되거든요. 네. 그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의 그 산업이 오면서 네. 우리 삶을 상당히 인간의 삶을 많이 발전시켜 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거기서 오는 몇 가지 폐해들이 쌓여왔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양극화, 그리고 일부 부의, 그러니까 이게 부의 독점이죠. 네.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술혁명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플랫폼 형식의 이 기업들이 전 세계 거대 자이언트들도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오픈 플랫폼 형식이란 게 오픈 리소스 막 이런 개념인데, 네. 근데 이러면서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네. 일자리 없는 성장, 네. 또 하나는 이 오픈 리소스 형식의 이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로 대표적인 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또 애플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또 다른 독점에 지금 주범이 돼가고 있어요. 네. 특히 데이터, 정보, 네. 그리고 부, 이게 독점이 되고 하고 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이 길목에서 현재와 같은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양극화의 폐해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네. 더해지면 우리 경제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저는 오픈 플랫폼 형식의 경제는 모델은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네. 네. 근데 그 오픈 플랫폼을 지금처럼 일부 기업들이 깔고 거기서 오는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플랫폼은 공공이 깔아야 된다. 네. 그래서 플랫폼을 공공으로 깔고, 이 플랫폼을 공공이 깔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차별이 없어져요. 네. 기업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창의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의 경기도에서 봤더니 이 공공의 리소스가 엄청 큽니다.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20조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이 5만 명이에요. 예. 그리고 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게 경제학의 3요소잖아요. 예. 예. 이거를 그동안 엉뚱한 데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걸 가지고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나눠주는 데 쓰고, 네. 이 공무원들은 이걸 기업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이 규제를 만드는 쪽으로 자꾸만 활동을 했는데, 땅도 그냥 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업을 하기 필요한 그 플랫폼을 까는데 사용을 하면 기업들은 이 위에서 이 창의력 있는 기업 활동은 이 플랫폼 위에서 하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
경기도 주식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프링글스라는 제품이에요.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3,300원이거든요. 네. 그 옆에 경기도에서 만든 어떤 그 중소기업이 만든 감자칩이 있어요. 네. 이 2,800원입니다. 예. 이 두 개가 나가면 사람들은 가격이 500원 싸지만 프링글스를 골라요. 네. 예. 근데 경기도 주식회사가 여기에 이 대기업과 맞서는 중소기업인 이 회사에게 뭘 제공하느냐?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무슨 플랫폼이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의 디자인을 누가 하느냐?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주식회사에 함께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들이 디자인 최고 전문가가 들어서 디자인을 하고요. 브랜드를 하고 CF는 누가 찍느냐? 송중기가 찍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 주식 이마트 PB 제품 그겁니다. 그 모델이에요. 컨셉이요. 그 컨셉인데 저희는 입점료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DDP에다가 1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고 이제 오픈을 해요. 예. 예. 이 DDP에 들어가는 우리 경기도 주식회사의 이 마트에는 입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금방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만들어 그게 된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 감자칩이 300만 개가 팔렸잖아요. 예. 예. 그게 그냥 저 어디야 베트남 그 이마트에서 정말 날개 돋친지 팔렸더라고요. 예. 이게 얘네가 얼마에 팔았냐면 980원에 팔았거든요. 예. 근데 경기도 주식회사 모델로 들어오면 이게 800원까지 떨어져요. 왜냐하면 입점료가 필요 없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자, 지금 모바일 원 시대의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대도시 가까운 곳에 물류단지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네. 네. 근데 대도시 근방에 물류단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저희는 땅이 있어요. 경기도에. 예. 그래서 경기도 땅을 줍니다. 기업에게. 예. 물류단지 예를 들면 저희가 CJ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예를 들면 CJ에게 땅을 줘요. 근데 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예. 그런데 CJ가 받는 이득은 뭡니까? 땅값이 떨어지죠. 그리고 저희는 행정적 뒷받침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신 그걸 짓는 대신에 거기에 물류단지의 30%는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류단지 30% 받은 걸 갖고 뭐 하느냐? 경기도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이 중소기업에게 물류단지를 쓰게 해주는 거죠. 얼마에? 거의 공짜예요. 경기도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이 활동을 해주면서 물류단지까지 갖고 있고 저희는 지금 전 세계 12개 도시에 지금 경기도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저희는 이 경기도 주식회사의 자회사 해외 법인 개념으로 다 전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외 진출까지를 경기도 알리바바하고 저희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기도 주식회사 이제 클릭하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오픈하면 이렇게 해서 경기도 주식회사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은 뭘만 하면 되냐면 딴 거 할 거 없고 제품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마켓도 있고 오프라인 마켓 오프라인 마켓도 있고. 그리고 수출하고 온라인 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류 체계에 같이 들어가서 팔고 오프라인대로 팔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는 한 5개에서 10 아이템 갖고만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걸 하는데 경기도가 플랫폼을 이제 깔았어요. 경기도 지분이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공공성을 가진 것에도 투자를 해요. 근데 운영은 누가 하느냐? 완전히 저희는 다 손뗍니다. 그리고 누구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머천다이즈하고 그다음에 브랜딩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이 업계의 최강자들이 과거에는 기업의 이 사회적 공헌이 뭐 이렇게 돈도 막 준조사 형태로 돈도 가져가기 있어요. 저희는 인프라 다 깔아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써달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와서 여기 하는데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회를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멤버들. 뭐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죠. 이제 아직은 이름은 아직 뭐 이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이제 그런 기업인들이 와서 여기 이제 저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수만 그러니까 이수만 선배가 직접은 안 오실 거고 아마 하게 되면 거기에서 김영인 네. 대표가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회 구성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대표는 다른 분이 계신데 뭐 다 가까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머천다이즈를 저희가 못 해요. 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네. 그건 저희가 이마트에서 배워오는 거죠. 이마트의 머천다이즈 담당자들이 이제 물건 셀렉션하는 거 이런 걸 다 도와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돈 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기업 노하우를 이 오픈 플랫폼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쪽에다가 투여를 해주는 거고요. 이미 열은 건 뭐가 있냐면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이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경기도가 1,700억을 들여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든 인프라를 다 집어넣었어요. 뭐 하다못해 변리사까지 거기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그게 지금? 판교에. 판교에. 그래가지고 제가 수지에 삽니다. 그래서 네, 판교에 거기 왔다 갔다. 다음 주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래놓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을 우리가 하는 공무원이 하는 순간 죽어요. 이건 생태계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냐면 김범수 의장한테 당신이 여기 캠퍼스 총장 해라.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캠퍼스 총장이에요. 그리고 김범수의 프렌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 운영을 다 책임지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캠퍼스에 입학식을 해요. 첫 입학식. 입학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입학생들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너 출신지가 어디냐? 너 누구네 당 지지하느냐? 거기다가 네 아버지 뭐하냐? 니네 집안의 재산은 얼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건 얼마나 너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냐? 네가 세상을 뒤집을 아이디어가 있냐? 이것만 물어보고 뽑아서 그들에 맞는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내놓고 제가 왜 우리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못 나가느냐를 봤더니 이게 약간 저 실리콘밸리 애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창업은 기술 창업이에요. 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창업입니다. 삼성전자 있다가 뭐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네, 이렇게. 네. 근데 제가 가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또는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봤더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인문학이에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정치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불편한 게 있고 내가 불편한 게 내 옆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뭐 모병제, 스토이전, 이 정치적인 아젠다, 사교육. 네. 사람들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네, 네. 경제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해결해주면 그게 전 세계를 바꾸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 시작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성찰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내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죠.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 새로운 입사하는 애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다 인문학 전공자들인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기술 창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플랫폼 위에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아이파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낸 이것은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기술은 그 이후에 찾아오면 돼요. 전 세계에는 지금 기술이 디글디글 굴러다니거든요. 지금 내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저희 오픈 플랫폼 형식의 이 도정이고 그게 네. 이제 스타트업 캠퍼스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모든 도정은 사실은 정치도 플랫폼입니다. 제가 독점 안 하고요. 새누리당에다가 더불어민주당 부지사 집어넣고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들이 아예 장관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의 모든 회의는 다 공개합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두 5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방송실에서 다 중계를 해요. 이게 다 플랫폼 형식으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공유하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리소스를 다 공유해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바로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저는 새 시대의 방법이고요. 이게 이제 어디로까지 가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스타트업 캠퍼스나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판교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판교 제로시티, 일산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격수가 될 수 있는 이 중소기업들, 아니 아주 강한 새로운 공격수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주식회사 하는 거는 이제 전통적인 중소기업이고 네. 조만간 저희가 문을 여는 게 경기도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바로 예를 들면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예. 자, 경력 단절 여성들, 은퇴 후 이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청년들 중에서도 나는 적당히 벌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한 이게 바로 따복 공동체 그건데요. 네.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협동조합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경기도 협동조합도 경기도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를 그대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의 승부는 뭐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일자리예요. 네. 이걸 통해서 대기업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경제민주화가 지금처럼 대기업을 이렇게 퍼니시먼트해서 할 필요도 있어요. 반칙하면. 근데 그게 경제민주화가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가 되려면 이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에게 어떻게 이걸 이 업그레이드 시켜주느냐가 돼야 경제민주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기술이 발달된 기업은 기업대로 전통적인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 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결론은 뭘로 만들어지냐 일자리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느냐로 저희는 심플합니다. 일자리를 얼마나 만드는 이 플랫폼이냐 일자리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이게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을 경기도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제4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4의 길을 가지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 세계의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더 퍼스트 웨이로 이제 강연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동경대 가서 강연하고 11월 15일인가는 자유베를린대 가서 강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12월 또는 2월 방학이 껴 있어서는 예일대 또는 스탠퍼드 대학 가서 강연을 하도록 지금 다 어레인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시작해 있는 퍼스트 웨이를 이 새로운 전 세계 경제 모델로 제4의 길. 일단 이제 오늘은 기사를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중에 이제 그리고 우리 사회를 금수저 흡수저 같은 이 불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문제가 이제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아들의 군의 보직이 결정이 되고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에 따라서 아이의 대학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된 이런 것들을 깨자고 만든 그런 공약들이 바로 모병제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교육
금지 이런 정책들로 이제 이어져요. 근데 일단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 핵심 아젠다들 쭉 내놓으신 게 주로 이제 정치 사회 쪽에 안보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경제 쪽으로도 예를 들면 그 조세 문제 어차피 지금 이제 복지 사회로 가면서 지금 세원 문제, 재원 문제가 되면서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좀 나오는데 뭐 법인세, 소득세, 뭐 부가세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조세 법인세와 관련돼서는요. 예. 저는 지금 우리 특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쇼하지 마라. 진짜 쇼예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에서 얼마나 걷겠다고 그냥 3, 4조 좀 더 거두려고 법인세 인상하지 말자 하는데 법인세 정말 더 예산이 필요하면 네. 더 세금을 증세를 하려면 법인세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세 지금 감면, 네, 네. 공제제도 이런 것을 축소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 법인세 인상이라는 아젠다는 정말 정치 아젠다. 네. 실제로 효과도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은 너무 커요. 네. 진짜 세금 더 거두려고 하면 올해만 지금 법인세가 6조가 더 거쳤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 6조가 더 거친 거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감면 정비거든요. 아직 감면 정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의를 해서 정치권에서 자 정부하고 얘기해서 법인세 세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좀 더 걷고 싶으면 법인세 논쟁 인상 같은 논쟁을 할 게 아니고 네. 일단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더 거둘지 말지를 결정 안 돼요. 네. 법인세 인상 같은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자기 지층을 굳히기 위한 프레임 싸움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요. 부가세는 어떻습니까? 부가세는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이 누진적 그러니까 이 부의 역진적. 예 부의 역진. 그런 면에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거의 성격이 지금 거기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부가세를 하게 된다면 정말 국민적인 모두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려면 저는 이 복지를 더 넓히기,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하는 방향을 위해서 부가세를 올리자는 건 저는 국민들의 동의는 얻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고요. 네. 만약에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지금 국가의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최근에 미국의 대선에서 어떻게 결말 날지 모르겠지만 네. 대선에서의 아젠다는 딴 게 아니에요. 미국 국민들이 우리 힘들다. 네. 그런데 왜 자꾸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안보까지 책임지냐?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먹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힐러리가 당선되면 조금 이 주장이 속도를 늦추겠지만 그러나 제2, 제3의 트럼프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당선된다고 해서 저는 미국의 어떤 경제 모델을 지금보다 훨씬 혁신을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제4의 길로 갈 거라고 기대를 못해요.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특히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어려운 미국 백인들의 삶은 나아질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늘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의 미군 또 해구사 이런 것들이 언제 거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국 국민들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환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인구도 줄어드는데 작고 강한 군대를 맺기 위해서 모병제를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작전권을 찾아오는 전시작전권 환수의 문제,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핵우산이 거쳐질 수 있는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핵무장 준비에 대한 우리 내부의 역량을 체크해보고, 오늘 어떤 분이 칼럼을 썼대. 핵무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90%까지를 뭐 하여튼 이런 아젠다를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동의에는 예산 투입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우리가 정말 부가세를 포함해서 뭔가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이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소년처럼 미국한테 안보를 편승할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이제 어른이 돼서 네. 스스로를 지키겠다라는 국민적인 동의가 되면, 저는 안보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적 동의가 되면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좀 때가 있긴 한 생각이에요. 혹시 이왕 뭐 세금 나왔으니까 상속세 문제, 상속세가 좀 굉장히 세잖아요. 예. 기업들은 말도 많은데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상속세를 낮추는 건 별로 동의 안 해요. 과표나 세율이나 뭐. 예, 거기까지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좀 불공정하다, 뭐 노블리스 오리지 안 한다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는 한 그 상속세를 낮추는 쪽으로, 그게 옳든 그르든 네. 낮추는 거는 또 다른 이 불평등의 문제를, 불공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체적으로 사회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흑수저 금수저 같은 것을 없앨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 그런 논의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금수저 흑수저 논의 이렇게 팽배할 때 상속세를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저는 그 합리성을 떠나서 네.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주식회사나 경기도의 이런 것들 모델을 어쨌든 이제 대권도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 모델로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이게, 저는 경기도가 성공을 이제 하면 지금 많이 주시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의 이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예.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거두면, 예를 들면 연정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세요. 2년 전에 제가 연정할 때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야 되겠냐 그게?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2년 만에 뭐 민주당은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보세요. 어제 오세훈 그 후보 보니까 연정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 연정 얘기하더라고요. 이게요, 연정이란 게 이미 대세가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라는 단위가 우리의 GERDP가 말레이시아보다 큽니다. 네. 그리고 1,300만이에요. 네.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이 규모가 성공을 하면 이거는 국가에 성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하는 도전들이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연정이 이미 정치적 대사가 됐듯이 경기도 주식회사와 같은 이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이,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후년쯤 되면 저희가 이제 잘해서 이제 성과를 내야죠. 네. 그러면 아마 저는 전 세계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유적 시장 경제라는 새로운, 독일이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로 지금 굉장히 탄탄한 약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데, 저는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다. 사회적 시장 경제 모델은 훌륭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걸 잘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죠. 독일도 지금 사실은 플랫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 영역의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지사님이 바뀌어도 그건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세팅이 다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이 바로 연정의 힘이에요. 그 메르켈 총리가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슈레더 정부가 했던 아젠다 2010
경제 개혁을 계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연정의 힘인데요. 저희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 주식회사를 포함해서 288개의 여야 합의된 연정 합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도지사가 누가 오더라도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함부로 부식이 나옵니다. 연정의 대표적인 그 뭐랄까요 성과를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딴 게 아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경제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정부의 역할은 딴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기만 하면 사실 국회의 저 모습도 불확실성이고 규제도 불확실성이고 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자체가 불확실한데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집어넣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누가 투자하겠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거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의회하고 상의해서 내놓은 정책은 이게 예산과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내놓은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죠. 조금은 변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선 다 간다. 이거만큼 뭐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이 뭐가 있겠어? 정부가 줄 수 있는 건 저는 신뢰, 네. 불확실성 제거. 근데 지금 정부는 신뢰도 못 주고 불확실성도 가중시키고 의사결정도 안 하고. 예. 저는 연정의 효과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그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과의 어떤 연대나 뭐 연정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뭐 과정에서보다는요. 저는 일단은 저는 아젠다를 좀 내놓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뭉쳐서 뭐 하는 거는 옛날식입니다. 이 아젠다를 놓고 저는 의견을 묻고 경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뭉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제가 우리 후보들과 관련돼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담론은 있어요. 뭐 격차 해소다, 무슨 뭐 공정사회다, 뭐 여러 가지 담론이 있는데 오케이 다 좋은 얘기예요. 그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는 거죠? 네. 저는 어떻게를 내놓는 후보는 아직 못 봤어요. 담론은 내놓습니다. 세상에 담론 못 만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자리면 어떻게도 아니고 벌써 실천까지 했네요. 저희는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정치도 경제도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갈 여러 이거 예를 들면 모병제요? 욕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방향으로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만 한다고 이게 됩니까? 5년 후에 닥쳐올 상황이거든요. 2022년 3년부터요. 지금 우리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갈 애들이 없어서. 그러면 모병제 해서 내가 줄이고 돈 많이 줘서 강하게 만들자는데 반대하려면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안은 있어요.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죠. 군대 개월수를 한 3년으로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줄어드는데 애들이 없는데 지금 같은 병력을 유지하려면 징집 숫자를 늘리든지 개월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징집 숫자를 늘리는 건 지금 여성을 징집하자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징집하거나 개월수를 늘리거나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5, 6년 후의 얘기거든요. 근데 모병제 도입하려면 미국도 4년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모병제가 도입이 돼요. 그럼 2018년 대선 끝나자마자 17년 대선 끝나자마자 새 정부 출범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2022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서 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얘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욕만 하고.
근데 아까 그 상속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있지만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의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되겠냐. 마찬가지로 모병제도 이게 지금 흑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 얘기하면 야 그럼 뭐 흑수저만 다 가란 말이냐. 이제 당연히 그냥 얘기는 그쪽으로 이제 모아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냐면요, 미래를 생각 못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과 같은 군대를 만들어 놓고 가라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책이 디자인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구급 공무원 수준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면 취직 100%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예를 들면 경찰, 군, 소방공무원은 이 군대라는 훈련 기간을 거쳐야만 선발되도록 디자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지금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들 저희 경기도 구급 공무원에 100대 1 됩니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죠, 저는 선언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장차관은 뭐 여성과 장애인 빼고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안 씁니다. 새누리당도 선언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가능하면 후보로 안 내놓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이런 의지가 곁들여지면 왜 군대를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현재 거만 놓고 얘기하면 안 가죠. 거기 누가 가겠어요? 지금 끌려가는데. 지금이야말로 불공정하죠. 뭐 돈 많은 사람 빼기는 사람은 군대 안 가고 가더라도 그냥 꽃보집 가서 탱탱 놀고, 그다음에 저 없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흔히 얘기는 뺑뺑이 치는 이러한 보직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이게 사실은 불공정한 거죠. 근데 지사님 표로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표 생각하시면 모병제 얘기하면 저는 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얘기지만 저는 표도 훨씬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제 뭐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필요한 거를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하고 우리 조금 이제 달라요, 생각이. 생각이. 네. 그리고 여론조사도 사실은 이 모병제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시기상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가자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모병제 찬성이에요. 근데 그럼 언제냐?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할 때가 된 거죠. 네. 아까 그 여권의 이제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반기문 후보하고요 한번 멋지게 겨뤄보고 싶어요. 네. 네. 정말 오는 걸 환영합니다. 네. 그러나 뭐 꽃과말을 타고 와서는 안 되죠. 꽃과말을 원하거나 이래서는 그거는 뭐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오셔서 정말 우리 사회의 고민, 북핵 문제 해법 뭐 이런 거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지사님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높지는 않은데 아주 낮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끌어올리실? 아니 저는요, 우리 국민, 저는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저의 주장과 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리고 저게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아젠다에 대해서 동의하면은 뭐 여뿐만이 아니고 야 쪽하고도 같이 그 전선에서 같이 손잡을 수 있다. 아니 저는 나중에 연정할 거예요. 네. 되시면. 그럼요. 연정 지금 뭐 경기도에서 하는 대로 할 겁니다. 장관들도요, 야당한테 추천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장관급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방장관제도 도입을 연정 2기부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야당 지금 부지사는 그러니까 총리와 같은 부지사는 나라로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총리인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네. 다수당이니까. 네. 그다음에 의석수에 따라서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의 도의원들을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장관으로 파견 와서 저와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의사 결정을 다 하죠.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이제 어제 선정이 됐으니까 두 분. 네 분이. 어제 뽑았어요, 각 당에. 어떤 역할들을 좀 주실 겁니까, 분들한테? 그냥 저하고 같이 모든 그 담당 분야에 담당분야에. 의사 결정을 같이 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정책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의회 지도자하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생각해봐서 이거 정책은 우리 당은 좀 반대다. 그러면 어떻게 좀 만지면 되겠뇨? 그래서 그러면 안을 갖고 오셔. 당하고 의논해서. 그럼 가져다가 그 가져온 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이미 이거는 그 각 정당의 의견이 반영된 거죠. 결정하면 이분들은 가서 결정된 대로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의회에 넘어가면 통과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건축 분야다, 환경 분야다 이렇게 그 네 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역할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네 분이 1, 2, 3, 4 나눠서 지금 그 분야가 나눠져서 지금 선정이 됐어요. 정말 확실한 연정을 지금 행정부에서 연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협치형 대통령제 모델이에요. 지금 다들 개헌하자고 하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뺏어서 의회 주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현실로 보여드리고 제도화해야 돼요. 먼저 설선수범하고 제도화를 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경기도처럼 개헌 안 해도 돼요. 다음 대통령이 총리를 의석수가 많은 쪽에 할당하고 장관들을 그 정당들과 협의해서 인원수에 맞도록 받아서 그 장관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왜 대통령의 내각회의가 받아적기가 돼야 되냐는 거지. 네. 그리고 왜 비서들에 불과한 수석들이 장관들을 컨트롤하냐는 거예요. 모든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과 내각의 장관들이 중심이 되고 공무원 사회가 중심이 되고 해야지 왜 비서들이 그거를 왈가왈부 하냐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것도 내각회의를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하는 겁니다. 다 생중계로 하고 대통령이 하시는 그 이 내각회의를 다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관심들이 많겠어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저기를 받아요. 마리텔처럼 실시간으로 진짜로 실시간으로 저희 이 판에다가 갖다 놓고 공무원들이 다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괜찮은 의견은 바로 반영해서 정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의 중간에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가 지금 왜냐하면 중계 방송이 되니까 그때 바로 공무원들이 다 자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보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영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바로 제가 거기서 국장한테 이런 의견인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죠? 이러면 이제 그게 다 반영이 돼야 거기서 통과돼야 제가 결재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요.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그게 협치잖아요. 그러고 그게 소통이고 그렇지 뭐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미르가 생기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고 이 안에서 무슨 뭐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무슨 뭐 미리 북한에다가 알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겁니다. 내 옆자리에 당적이 다른 부지사가 장관이 앉아서 예산과 정책 얘기를 한다는 건 다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란 게 바로 권력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고요. 그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거 없어요. 경기도처럼 운영할 겁니다. 경기도가 지금 하는 것처럼 국가를, 물론 국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다른 수준의 얘기겠지만, 기본적인 권력의 공유,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 영역의 이 막강한 예산과 정책과 인력, 땅, 이거에 대한 공유, 그리고 이 운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를 하면, 뭐 그렇게 뭐 경기도처럼 하자, 경기도처럼만 하자라는 게 제가 요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튼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회고록 문제는 어떻게 좀 보시게 돼요 지금? 아니 뭐 저는 문재인 대표라는 정치인의 인간은 제가 좋아해요. 인간 문재인 제가 만나 보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좀 샤이하시고 순수하더라고요. 좀 인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뭐 보인 모습은 지도자 문재인은 자격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뒤로 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면 의사결정자예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고, 뒤로 빠지려고, 뒤로 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다 먼저 물어봤느냐, 나중에 통보해 주냐, 이런 거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진실 공방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떠나서 지금 어떤 조직도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 자체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위기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죠. 바로 지금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는 것은 이 위기를 매니지하는 모습이 지도자감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어요. 피할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은 예지만 어느 언론이, 방송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어느 누구한테 돈을 먹었다고 실명 보도를 했어요. 무슨 월드컵 휘장 사업 하는 사람이 딱 방송 보고 있는데 나와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난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은 적은 없거든. 그러나 혹시 내가 후원금을 받았나 해서, 그날 그게 8시 뉴스였거든요. 바로 제가 어디로 갔냐면, 제가 원희룡 지사하고 둘이 밥 먹다가, 형 미안해, 나 가야 되겠어 그러고 딱 가서 우리 보좌진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이 사람한테 돈 받은 거 없다, 니네 받은 거 없느냐 확인했어요. 없대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내가 받은 후원금 내역을 다 까라. 다 보자, 장부 까자. 봤더니 그 사람으로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뭘 하냐면요, 그때 그거를 대검찰청 출입 기자가 구속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특수부 걸로 해서 보도를 해서, 제가 그 검찰에 가가지고요, 아침에 딱 그 언론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딱 내고, 고발장이 고소장이 내고, 검사한테 딱 내고는 와가지고 기자실 가서 지금 고소장 내고 오는 길입니다. 만약에 제가 검은 돈이든 공식 후원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저는 이 순간 정계 은퇴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다 이제 그게 뻥으로 밝혀지고 뭐 하여튼 그게 되는데, 뭐냐면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할 일은 뭐냐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때 메모가 있었는지. 관계자들 지금 뭐 송민순, 무슨 뭐 이재정, 무슨 뭐 김만보, 김경수 지금 다 따로 얘기하잖아요. 불러야죠.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확인해야죠. 아, 이게 이랬구나. 그래서 국민들 앞에,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든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지. 나 기억 안 나요. 그러놓고 그냥 각자 알아서들 떠들게 하고 그러고는 내가 무서워서 니네들 나한테 지금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모습 빨리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안 하면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은 굳힐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저 왜 저러지? 뭐 있나? 뭐 이렇게 생각. 새누리당 그 외에 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 이런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생각하시면 뭐 제3지대를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승부 볼 거예요. 네.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 어딜 가겠어요? 사시면서 뭐 개인적이든 좀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실 때가 언제셨는지 좀 제일 힘들 때. 위기는 아무래도 지난번 도지사 되고 나서 저희 아이 문제, 저희 가정 문제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고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극복하는 원동력이 뭐가 좀 되셨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를 성찰하는 거. 예.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든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거 말고 그냥 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읽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불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나의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만히 내 나를 들여다보는 거를 한 20-30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잘못됐는지 잘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파악 못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매일 이제 그걸 하려고. 전 조찬하자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극복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향도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하고 관계도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소중한 시간. 예.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들한테 느끼는 게 공허해요. 예. 그러니까 비전은 있지만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거죠. 근데 실천만 있고 비전이 없으면 빈곤하죠. 근데 우리 후보들 대선 후보들 보면 대부분 공허해요. 물론 빈곤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비전과 실천이 같이 가는 해야 됩니다.